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. 매주 화요일 박장재소 시간입니다. 박지훈 변호사, 장현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두 분 좋은 일 있습니까? 없어요. 힘내고 있어 그냥. 밝게 인사를 해서 깜짝 목소리만이라도 놀랐네요. 목소리라도 힘을 좀. 오늘 보니까 그 코로나 또 확진자가 지금 추세면 내일은 4만 명을 넘겠네요. 네, 3만 명 육박하겠다는 네. 정보 그래서 뭐 나오더라고요. 월말까지 뭐 10만 명대까지 얘기를 하거든요. 쉽지 않습니다. 근데 또 이제 쉽진 않지만 다른 나라가 갔던 예를 보면 결국 이렇게 하다가 또 줄어드는 모습이니까. 그러니까 델타가 우세종일 때는 위중증 환자 1,000명을 넘었는데 네. 그랬었죠. 예. 근데 지금 200명대예요. 예. 위중증 환자가. 그래도 이제 분모가 늘어나면 또 분자가 늘어나니까 조금 더 늘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. 그렇긴 해도 그래서 그 오미크론에 대비해서 이제 좀 방역책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. 그렇습니다. 이게 굉장히 파급력, 전파력은 높지만 위중증 비율은 상당히 예, 좀 예. 떨어지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이렇게 좀 막는 것이 맞느냐라는 의문이 계속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.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제 주위에 지금 그냥 한 서너 명이 지금 다 오미크론에 예. 감염이 돼 있어요. 그래서 근데 사실 뭐 증세 같은 건 없어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저도 오늘 제가 출근하기 전에 우리 9살짜리 아들이 뭐 확진자랑 마주쳤다 그래가지고 예. 걔 약국에서 파는 키트 이렇게 예. 검사했는데 이제 음성이 나왔는데 사실 그게 정확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. 그렇다 거의 안 그러더라고요. 된다는데.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조금 바꿀 필요도 있지 않느냐. 뭐 일단 뭐 방역 당국이 여러 가지 판단을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자영업자들이 2년 동안 너무 고생을 했거든요. 네. 그런데 그분들은 뭐 국가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장사를 안 한 것뿐이잖아요. 못하신 그렇죠. 거죠. 그렇죠. 이미 폐업하신 분도 많고 지금 겨우겨우 버티는 분들도 계시고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극단적 뭐 선택하신 분도 네. 계시고 그런데 계속해서 이 자영업자들 희생의 발판을 삼아서 K 방역에 대해서 자화자찬하는 그건 하지 말고 이제는 맞습니다. 좀 이 그동안 2년 동안 고생했던 자영업자들이 뭔가 줘야 되는데 일단 외국처럼 돈도 많이 안 풀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2주 연장 덴마크는 오미크론 환자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는데도 다 풀어버렸지 않습니까? 네. 그런 외국의 사례도 한번 살펴보면서 맞습니다.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손실 보상 뭐 필요한 건데요. 그렇죠. 뭐 홍남기 부총리가 안 된다고 하니까요. 그러니까 국가 부채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가계 부채가 문제인데 국가 부채 고간지기 노릇을 한다는 게 과연 국민들 편의에 부합하는 것인지는 계속 의문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죠. 검찰이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한 끝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됐습니다. 네, 자 곽상도 의원 4일날 구속 수감이 됐는데요. 두 번째 영장입니다. 첫 번째 영장은 지난해 12월 1일날 됐었는데 그 당시에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 해서 기각이 됐는데 이번에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주된 혐의는 뭐 크게 세 가지입니다. 이 특정 가법상의 알선수재라든지 아니면 특정 특가법상의 그 뇌물죄가 두 개가 문제인데 뭐냐면 뭐 하나은행 이런데 뭔가 부탁하고 소개를 해주고 돈을 화천대유를 받았다는 거예요. 하나은행 장과 대학 동문이다. 그렇죠. 김만배 씨하고 다 동문이다. 그렇죠. 그 두 가지 범죄는 이미 1차 때도 청구가 됐던 거고 이번에도 다시 청구가 됐었는데 한 가지 더 추가된 게 있습니다. 정치자금법입니다. 정치자금은 뭐냐면 남욱이죠. 남욱 변호사한테 돈을 받았는데 뭐 변호사비 등등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당시 정치인이기 때문에 신고 안 하고 받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됩니다. 그 부분이 추가가 됐고 또 보도된 게 있는데 병치 아버지가 좀 달라한다. 뭐 그런 녹취록 자료 그런 등등으로 아마 주요 범죄 혐의들이 다 서명됐다고 법원은 봤던 걸로 보입니다. 남욱 변호사한테 받은 돈은 한 5천만 원 정도 네. 되고 네. 병채 아버지가 병채를 통해서 돈 달라 한다. 그 곽상도 아들을 이 곽병채 씨니까. 그 25억입니다. 그거는. 예. 즉 25억 그 부분도 알선수재 뇌물죄가 소명됐는지는 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5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하기는 어렵거든요. 그런 걸 봤을 때는 그 병채 아버지 그 녹음 자료 등등 다 합쳐가지고 아마 재판부에서는 소명됐다고 받는 것 같아요. 박지훈 변호사 얘기한 25억이 그 50억에서 세금 떼고 25억을 25억입니다. 얘기한 거죠. 예. 그러니까 50억이라고 봐야 되겠네. 어차피. 50억이죠. 예. 예, 50억 봐야 되고. 자, 근데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되면서 그 다음은 박영수 전 특검 아니냐.
11억을 받았다면서요, 딸이. 그러니까요. 이게 50억 클럽 이 수사가 사실 첫 타자였던 곽상도 전 의원 구속이 이제 됐고, 그렇다면 다음 타자는 누구냐? 검찰이 누구를 겨냥할 것이냐? 그나마 윤곽이 뚜렷한 건 또 누구겠느냐라고 했을 때 박영수 전 특검이 아마 가장 유력한 타겟이 될 것 같습니다. 최근에 드러난 그 의혹의 내용을 보더라도요. 이 박영수 전 특검 딸 그 41살 박모 씨가 화천대유에 근무를 했었잖아요. 예. 그럴 때 월급 말고 받아간 돈이 11억 원이 추가로 드러난 겁니다. 이게 2019년 9월 6일 3억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3억, 2억, 뭐 1억, 2억 이런 형식으로 5차례에 걸쳐서 11억을 받아가거든요. 이거 급여 말고 받아간 돈인데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화천대유 측의 설명은 이렇습니다. 이게 그 뭔가 그 임원들과 직원들에게 단기 대여를 해준 거다라고 했는데, 그렇다면 이게 진짜 단기 대여라면요, 다른 직원들이 유사한 금액을 빌려가서 실제로 갚았는지를 보면 됩니다. 그런데 다른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1, 2억을 빌려간 직원분들은 좀 계셨던 것 같아요. 근데 이렇게 11억 원이라는 거금을 빌려간 직원들은 없었고, 이걸 뭐 대여금인지를 보려면 실제로 단기 자금이라고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회사 장부에는 실제로 한 1년 이내에 대여에 대한 반환이 이루어졌느냐, 지급이 이루어졌느냐를 보면 될 텐데, 뭐 본인이 받아갈 상여에서 상계하는 형식으로 갚았다, 이런 주장은 사실 믿기가 어렵습니다. 그리고 직원 복지를 위해서 대출을 일으키는 회사들이 있긴 하지만 이 정도 거금을 주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이 해명도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측면이 상당히 큽니다. 납득하기 어렵죠. 어렵죠. 네. 그 누가 얼마 그렇습니다. 받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11억을 빌려줍니까, 회사에서? 예. 뭐 저도 회사를 운영하고 뭐 제 직원이 회사에서 돈을 빌려간 경우가 있는데, 그거는 예를 들면 뭐 전세 자금 그렇죠. 대출 같은 그런 거.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. 그러니까 그런 거는 회사에서 손해 볼 경우가 잘 없잖아요. 그런 건 해줄 전세 수 자금이 있죠. 거기 해줄 수 있으니까. 있죠. 예. 그런데 그냥 5, 6천 연봉 받는 사람한테 11억을 빌려줬다? 그좀 이해가 안 되고. 근데 어디 네. 눈여겨 봐야 될 예? 게 금액을 더하기를 다 해보면요. 예? 일단은 퇴직금 한 5억 원 정도 받았어요. 성과금. 박영수 딸이. 예. 거기다가 분양 시세 차익이 대장동 있는데 그게 한 8억, 뭐 7억, 8억 뭐 조금 다르긴 한데요. 거기다 지금 받았던 11억 합치면 약 24억, 25억 정도 네. 됩니다. 딱 맞춰준 것 같아요. 하여튼 세후 24억. 세금 다 떼고 네. 하여튼 세전이면 50억이 되겠죠. 예. 그 딱 맞춰진 것 같아요. 곽상도한테 준 돈과 비슷하다. 그렇죠. 금액 자체가 엑스. 비싸니까 주는 방식은 좀 다르지만 자녀를 통해서 주고 그 자녀들은 하천대유에 근무를 하고 있고 곽상도는 퇴직금을 받았지만 이 박영수의 딸 같은 경우는 퇴직금하고 등등 다른 방식으로 받았다. 이렇게 보입니다. 그 곽병채는 퇴직금으로 받았고, 박영수 씨 딸은 보너스 5억에 아파트 분양받아서 그걸 시세 차익. 팔았으니까 그렇죠. 시세 차익 한 8, 9억에 또 빌린 돈 11억 해갖고 25억쯤 되니까 그거 같아요. 그러니까 싫어할 수 있잖아요. 참 꼼꼼한 분들이네. 꼼꼼해요. 근데 만약에 싫어할 수 있거든요. 옆에. 치밀해요. 예. 친구들 근데 나는 못 받았다 이러면 속상할 거예요. 아마. 예. 아니 만약 제가 이거 혐의가 있다면요. 예. 혐의가 없으면 뭐 상관이 근데 없지만. 이게 단기 대여금이라고 이제 장부에 올라간 거잖아요. 맞습니다. 회사가 없어지면 그걸 안 갚아도 되는 겁니까? 아니 이것도 주임종 단기 채권이라고 하긴 한데 주주 임원 종업원한테 자기 회사 직원들한테 주는 단기 대여금인데 통상 1년 기준으로 해요.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지금 박영수 전 특검 딸 같은 경우는 2, 3년 정도 계속 빌려주고 있고 일부 갚았다고 하긴 하는데 안 갚은 게 더 많거든요. 맞아요. 그래서 이거는 이 회계상에 기재하기 나름 그렇게 기재했던 걸로 보이고 실제 돈 성격을 찾아내야 되겠죠. 그러면 사실 반대로 이상한 돈이잖아요. 예. 박영수 특검이나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이 이게 소명이라고 하는데 왜 돈이 필요했고 회사가 왜 내한테 빌려줬고 어떻게 변제할 계획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본인이 소명을 하고 예. 수사기에 봤을 때 그래 네 정도 빌려줄 수도 있고 당연히 갚겠구나라고 납득이 되면 더 이상 그 돈에 대한 흐름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지만 납득이 안 된다면 곽상도랑 똑같은 거예요. 뇌물성이나 아니면 알선 어떤 금액으로 받은 건지 확인이 좀 돼야 될 부분이겠죠. 그러니까 곽상도는 뭐 알선수재,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뭐 이런 혐의인데 네. 그러면 박영수 전 특검에게 알선수재나 뇌물을 적용할 수 있나요? 그게 참 쉽지가 쉽지 않아 않죠. 보이죠. 네. 예, 맞습니다. 박영수 특검은 당시도 변호사였고 2016년에 네. 잠깐 고문을 했었어요. 4월부터 11월까지 당시에는 특검 하기 직전이었고요. 또 그리고 이 사람의 뭐 더 문제는 더 많아요. 자신의 친인척이
이 대장동 분양 대행권을 독점한 업체 대표이기도 했었어요. 예. 그리고 뭐 또 이 사람이 이 100억을 김만배 직접 받았던 사람이기도 하고요. 근데 그런데 이제 불구하고 공무원이었으면 대가 관계가 있으면 뭐 뇌물죄 등등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좀 더 나가는 연결고리를 찾아내야 됩니다. 왜 그 돈을 받았고 뭘 잘했기 때문에 줬는지. 대가성 입증이나. 대가인데 공무원의 대가성이 있으면 뇌물죄가 되는데 이제 일반인이잖아요. 예. 이 사람 변호사고 일반인이기 때문에 일반인은 뭐 소개를 해줬다면 알선 수재가 될 수가 있어요. 그런 것들은 이제 수사기관이 찾아내야 돼요. 왜냐하면 사람들이 돈 공짜로 주는 사람은 그렇죠. 없습니다. 공짜로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? 신매덕을 누가 공짜로 줍니까? 뭘 했기 때문에 주는 거죠. 그게 공무원이 했으면 뇌물죄가 되고요. 일반인이 뭐 다른 의도로 했으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재죄 이런 게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돈은 자녀들이 받았지만 주체는 부친이기 때문에 그러면 각상도처럼 뭐 박영수 딸이 어떻게 그렇죠. 잘 뭐 감옥 가는 게 아니고 나중에 그렇죠. 문제가 그렇죠. 생기면 그렇죠. 박영수가 가는 거예요. 이익을 누린 게 아마 거죠. 박영수 전 특검으로 보이니까요. 알겠습니다. 자, 앞으로 수사 어떻게 보고 계세요? 일단 이 부분이 박영수 전 특검이 딸이 11억 원을 뭐 수령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딱 올가매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. 지금 박 변호사님 짚어주신 대로 그 시기에 그리고 대장동 사업이 일어나던 그런 초기에 박영수 전 특검의 신분을 보면 이걸 뇌물, 뭐 공직에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좀 엮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박영수 전 특검은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부실 그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부터 끊임없이 이름이 드러나거든요. 그렇다면 이게 나중에 공직 신분이 아닐 때 금원을 수령했던 흔적은 나왔지만 이게 뭐에 대한 인과관계가 있는 돈인지는 검찰이 밝혀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냥 이런 11억 원을 주진 않았을 거가 합리적이잖아요. 예. 그렇다면 어떤 이익이 뭔가 있었는지와 관련해서 규명하는 건 검찰의 몫인 것 같습니다. 예. 자, 그리고 이 하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새로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민주당 쪽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고 있습니다. 그렇죠. 왜냐하면 이 녹취의 내용이 명시적으로 윤석열이라는 그 후보의 이름이 거명되기 때문입니다. 이 김만배 씨 녹취록,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보면 김만배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윤석열이는 형이 갖고 있는 카드면 죽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형은 김만배 본인이고. 그렇죠. 형은 자기를 지칭한 건데 이 맥락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런데 녹취를 직접 확보한 언론사 분석에 따르면 이게 좀 뜬금없이 나온 워딩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앞뒤 맥락 없이. 그렇다면 한편으로는 그냥 과시하려고 정말 그냥 던진 말인가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오히려 그냥 여러 대화가 다 그냥 각종 대화가 녹음이 돼 있으니까요. 이 하던 맥락 중에 본인의 정말 진짜 생각이 툭 나온 거다. 더 신빙성이 있을 거다라는 또 의혹 제기가 있고 이 녹취가 지금 대장동 재판에서 증거로 나오고 있는 그런 증거 목록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검찰이 처음부터 이 녹취를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. 네. 피고인 측에. 원래 형사 재판에서는 녹취든 뭐든 증거를 그 공소 유지를 위한 증거는 당연하게도 피고인에게 오픈이 돼야 됩니다. 방어권을 위해서. 그런데 검찰이 주지 않으려고 했을 때 이거 언론에 흘리려고 할 거 아니냐. 변호인들을 믿을 수 없다라는 취지의 해명을 했는데 왜 주지 않으려고 할까라는 의구심이 해소됐다는 일각의 어떤 반응도 있습니다. 여기 특정 후보의 이름이 들어가서 검찰이 저어했던 거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. 게요. 예. 그분이라는 거는 나왔죠. 그걸. 언론에 엄청 나왔습니다. 누구인 예. 것처럼 예. 결국은 나중에 이제 뭐 청문회인가 국감 과정에서 그 정치인 아니라고 하는 그 이후에 더 이상 거론이 안 됐습니다. 그 전까지는 그분이 이재명 예. 지사 아닌가 예. 그 얘기 계속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녹취록 이 녹취록 그 똑같은 녹취록 이 녹취록이거든요. 녹취록이고 만배 아버지 죄송합니다. 병채 아버지고 다 똑같은 녹취록이에요. 그러니까 검찰에서 의도적으로 흘릴 건 흘리고 안 흘릴 건 안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그랬다는 그럼에도 의혹이 불구하고 있죠. 이거 지금 윤석열이 이름이라 나오는 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. 그분보다 100배 만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당연히 이게 같이 나가든 아니면 다 안 나가든지 해야 되는데 어떤 거는 나가고 어떤 거는 나가지 않고 이 부분도 이해가 안 되고 저는 우리 장 변호사님한테 말 좀 더 얹으면 이 김만배가 자랑 뭐 허풍을 떠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. 정영학이 다 알고 있어요 내용을. 네, 형 알고 있는 거는 이미 이런 얘기가 수없이 오갔고
무슨 얘기를 한다는 걸 충분히 이해하는 모양새로 들리거든요. 그렇다면 검찰에서는 정말 이걸 까지 않으려면 이걸 갖고 정말 수사를 정확하게 하든지 안 그러면 그분만큼 깠었어야 되죠. 예.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 사건이 그 부산 저축은행 대출 비리 사건으로 튈 것이다. 그렇죠. 예. 그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.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2011년도에 있었던 건데 부산 지역을 난리나게 했던 사건입니다. 그 중에서 이 빠져나갔던 조모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의 주인 검사가 윤석열 검사였고요. 예. 이 조모 씨는 당시 2011년도에는 빠져나갔어요. 근데 똑같은 혐의로 불법 특혜 대출 같은 걸 한 거예요. 2015년도에 구속이 돼서 2년 6개월을 받습니다. 4년 후에 다시 구속이 됐는데 2011년도 다시 돌아가 보면요. 주인 검사가 윤석열이었고 이 조모 씨의 변호사가 박영수 변호사였습니다. 당시 제일 잘 나가는 정관 변호사. 예. 이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람이 김만배였습니다. 예. 조모 씨가 김만배 찾아가서 그렇죠. 변호사 소개해 줄 테니까 너 이 사람 박영수 하면 된다. 박영수 하면 너 풀려난다. 이건 사실은 뭐 우리도 법조에 있겠지만 이런 건 합니다. 장 변호사 알지만 이 사건 빠져나오려면 누군 있어야 된다. 뭐 특수청 누가 해야 된다. 뭐 그런 게 작동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. 2011년도. 일각의 의혹은 그 조모 씨가 결국은 누군가 봐줬기 때문에 그땐 처벌받지 않고 그렇죠. 4년 뒤에 똑같은 혐의로 처벌받았다. 이거지 시정 않습니까? 나왔죠. 그 부산저축은행 이때 관련된 돈 1,100억 정도 돈 받은 게 하천대유의 종잣돈이 돼버린 거거든요. 그럼 결국은 이거는 뭐 추측의 영역이긴 한데 이때부터 박영수 변호사가 연관성이 있으니까 또 윤석열 후보가 연관성이 있으니까 녹음 자료에 있는 게 혹시나 이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고마움, 이 고마움이 담겨져 있는 게 아닌가. 뭐 이게 추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. 합리적으로. 알겠습니다. 그런데 검찰 수사가 2011년 수사까지 흘러갈 그건 어렵지 않습니까? 이게 시효 문제도 있고 공소시효도 하니까 아마 제대로 정밀하게 들여다보진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조모 씨 그 당시에 입건조차 안 된 참고인이었어요. 그런데 참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진 잘 않습니다. 본인의 어떤 그 당시의 수사를 자기가 겨냥했을 때 굉장히 의혹을 해명해야 되는 지위에 있다고 최소한 그 알선업자 조모 씨가 생각했던 겁니다. 그러니까 이런 좀 거물급의 정강까지 썼던 거고 그리고 실제로 면책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꼭 법률적으로 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 검찰 권력을 어떻게 그 당시에 검사가 향유했는지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본인의 입으로 좀 해명해야 될 여지는 분명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. 뭐 어렵지 않습니다. 계좌 추적을 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. 근데 그때는 빠져나갔고 똑같이 4년 후에 이 수원지검인가요? 거기서 구속이 돼가지고 이 실형을 받는데 그 차이점 왜 빠져나갔고 참고인인데 정말 아무 그거 없이 혐의가 없어서 빠져나갔는지 그 부분은 아마 담당 검사가 제일 잘 알 겁니다. 그래서 좀 해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죠. 알겠습니다.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최근 무죄 확정을 받았는데 이 무죄 판결도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면서요? 이게 왜 그러냐면요. 그러니까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MB 정부에서 DJ 전 대통령 뒷조사를 합니다. 예. 국정원, 국세청 다 동원해가지고 이 시작은 풍문이었어요. 아 DJ가 대북과 관련해가지고 뭔가 자금을 유용해서 미국에 뭐 부동산을 샀다더라, 뭐 어디에 은닉을 했다더라 이런 풍문들이 좀 있었죠. 그러면 이거의 실체를 한번 뒤져보자라고 해서 어떤 비밀 프로젝트가 가동이 됩니다. 이게 DJ의 D를 따서 데이비슨 프로젝트라고 해서 한번 뒤를 캐봤던 건데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어요. 이게 그냥 없는 것으로 됐는데 이 과정에서 사실 대북 공작 자금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? 예. 그 자금 5억 3,500만 원과 미화 한 4만 7천 달러를 이런 프로젝트 가동하는 데 돈을 쓴 겁니다. 이게 국고손실죄에 딱 해당을 하죠. 그래서 관련자 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은 유죄가 확정이 됐는데 예. 이 중 돈을 전달받아서 사용을 했다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은 무죄가 된 겁니다. 1, 2, 3심 일관해서 무죄였습니다. 왜 무죄가 나왔을까? 해당 관련 그 사안을 관련해서 법원에 물어봤더니 이게 분리기소가 됐다. 원세훈 따로 이현동 따로 기소가 됐고 증명 정도가 달랐고 아마 검찰이 현출한 증거도 달랐을 수 있다라는 게 법조계의 좀 평가입니다. 대법원에서는 이게 분리기소가 돼서 증명 방법 때문에 우리가 다른 판결을 내렸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이게 왜 분리기소가 됐고 한꺼번에 기소가 되지 않았는지. 기소는 검찰이 하는 거니까. 그렇죠. 그래서 법원도 뭔가 비판에 직면해 있지만 검찰도 비판에 직면해 있고 더 또 이상한 지점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자, 법리적으로 배려했는 거 아니냐.
법을 검찰이? 이용한 예, 그렇죠. 검찰 기소 독점 기소를 검찰이 할 수 있고 나눠서 할 수 있고요. 합쳐서 할 수 있고. 근데 일반적으로 이거 병합을 하죠. 귀찮거든요. 같은 증거를 내 가지고 현출해 가지고 혐의를 입증하는데 예? 한쪽은 좀 잘 되고 있는데 괜히 분리 기소를 해서 한쪽 무죄가 떨어졌어요. 이건 납득하기 좀 어렵죠, 사실은. 같은 범죄인데 한 사람은 유죄가 났고 한 사람은 무죄가 났다. 근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증명력의 차이가 있다. 증거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거든요. 그렇다면 검찰에서 이거는 뭐 법리적 배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뭐 사실은 뭐 이런저런 일들이 뭐 의혹적으로 수탁이 제기됐건 네, 하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검찰의 봐주기 수사. 지금 이 시점에서 무죄 났고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라고 또 정치적으로 공세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. 자, 이제 여기서 예. 봐준 거 배려를 한 거 아니냐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. 예. 이현동 전 청장 같은 경우는 연민재단, 연민복지재단 같은 것들을 만들었는데 예? 그 재단이 당시 2017년도 이렇게 만들기로 했었고 당시에 아마 적폐수사 같은 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이럴 상황이긴 한데 예? 이 연민재단이 좀 문제가 돼요. 예? 이 연민재단이 그 유명한 건진법사, 예. 건진법사가 소속돼 있는 우리 뭐 일광조계종이라고 예, 하는데 예. 그거 같은 거예요. 같은 건물에 쓰고 같은 주소지고 아, 그래요? 건진법사하고 이 이현동 씨하고 같거나 친하거나 이거 그래서 지금 배려를 받았다는. 그러니까 검찰이니까 당시 그러면은 서울중앙지검장이고요. 이 전 청장이 그 재단을 설립할 시기를 좀 봐야겠네요. 그렇죠. 예전부터 설립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급하게 수사 시점에서 맞습니다. 설립했다. 수사를 문제예요. 전후한 시점에 이 연민복지재단이라는 걸 설립을 했고 그 당시에 그럼 서울중앙지검장 누구냐? 윤석열 후보였고요. 총장이고요. 3차장 검사가 윤석열 사단의 핵심 한동훈 한동훈이었고요. 검사장이었습니다.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건진법사랑 친한 이 전 차장을 살려주려고 분리기소하고 봐주는 거 아니야 이런 주장이에요. 그리고 그렇게 그 얘기를 하는 당시에 거죠. 필요하게 복지재단을 또 만들었고 이 사람이 물론 이거는 사실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거죠. 뭐 약간 뭐가 안 맞잖아요. 유죄가 돼야 될 사람이 무죄가 됐고 그리고 그거는 뭐 이해치더라도 이런 실제적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의심이 있는 게 아니냐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. 그렇네요. 이상합니다. 저도 처음 듣는 얘기라서 재밌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러네요. 예. 알겠습니다.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? 자, 지금 계속해서 김혜경 씨 의전 논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.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고발됐습니다. 네, 고발됐습니다. 그래서 지금 수원지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. 일단 고발을 국민의힘 측에서 했는데 여러 혐의로 했더라고요. 이거 보면 직권남용이다, 국고손실죄다, 뭐 강요죄다, 의료법 위반이다 이런 기타 등등의 혐의를 적시를 했는데 일단 이것이 과연 법리적으로 유죄가 될 것인가는 좀 따져볼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. 예. 지금 뭐 경기도에서 감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조만간 결론이 나올 걸로 보는데 직권남용죄라는 건 직권이 있어야 되잖아요. 사법농단 사건에서 이 판사들이 다 무죄 방면이 됐던 건 다른 재판부의 어떤 법리 검토 등등에 관여할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직권이 없어서 남용할 대상물이 없어 무죄거든요. 설사 이 부분이 뭐 사실관계로 드러나더라도 행자부 지침이 2016년도부터 이 어떤 지자체장의 배우자는 사적인 용무에는 공무원을 뭐 지원받을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럴 직권 자체는 없다라고 판단할 겁니다. 법원이. 그럼 직권남용은 좀 성립하기 어렵다는 거. 강요죄도 성립하기가 어렵죠. 폭행 협박이 요건이기 때문에. 국고손실죄 회계 책임자가 주어입니다. 그러니까 대상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회계 책임자에 국한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법리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고발장에 담긴 내용 자체는 뭔가 좀 정치적인 공세 측면이 좀 있고 다만 이게 어떤 공안 사건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의 관할이 있고 수원지검에서 지금 수사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. 그 중대범죄 아니면 경찰이 수사하기로 돼 있는데 이거는 공안이라고 보는 예, 겁니까? 예. 공공을 해야 한다고 봐가지고 검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. 그러면은 지금 장인 변호사는 지금 고발된 고발장만 봤을 때는 혐의 입증이 좀 그렇죠. 어렵다. 또 그리고 횡령 유형이 뭐 굳이 만약에 이제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사무관 배 씨가 이제 횡령이 되겠나요? 뭐 하여튼 일단 팩트를 좀 확인해야 됩니다. 뭐 그 법인카드 막 쓴다 해가지고 다 처벌받는 게 아니고 업무상 관련성이 있는지 고의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. 뭐 사실상 만약에 확인하면 만약 이것대로 다 따지면
모든 지자체 많이 처벌받을 상황이에요.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일정 팩트를 좀 가리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. 알겠습니다.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만 듣고 마무리하죠.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,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